후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정리해볼까요?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새해 인물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한번 꼽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병대가 73년도에 해체가 됐다가 87년도에 이제 재창설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기능이 쪼개져서 작전권은 육군에 속해 있었고 군정권은 해군 그리고 징계권은 해병대 그 기능이 온전하게 이렇게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네. 이제 해병대 분들의 엄청난 염원이었고 보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정체되고 지체되고 이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해병대라는 게 국가전략 기동부대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 그리고 그 어떤 원칙 이런 부분이 회복된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제4군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서 해병대도 하나의 군으로서 독자성을 갖게 됐다. 네. 사실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육군하고 해군이 기득권 안 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조율이 되게 어려웠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예,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주에 난데없는 해수부 장관 기용설이 나돌면서 그러게요. 주목을 받았죠. 본인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제안받은 적이 없고 당을 떠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잘라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주 들어서 보폭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해운조합을 방문하고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고 또 이번 주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마다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한미 의원연맹에서 제작한 뭐 기념 볼펜 같은 것도 선물하면서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해수부 장관 루머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굉장히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군에서 조경태 의원을 제외함으로써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보여져요. 어쨌든 본인이 이것을 불식하면서 오히려 주목받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해봤습니다. 근데 해운조합 찾아간 거 보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제안 오면 받아들일 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부산하고 해운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물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잠재적으로는 부산시장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당내에서도 스킨십을 넓히는 배경에 그런 고려가 있지 않나 하는 추론을 해봅니다. 네.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꼽았는데요. 일단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제 윤리위에 넘기겠다는 건데 그걸 뭐 뒤늦게 가족이 사실상 이제 익명으로 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걸 시인했다는 뭐 그 부분의 어떤 시시비비를 떠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결단과 대단히 이제 직결되어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종혁 전 최고가 본인이 막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한 것도 당원권 정치 2년을 이제 했잖아요. 그게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준을 봤을 때 거의 그냥 공공연하게 출당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배제와 어떤 이제 같이 갈 수 없음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도 윤리위원회 가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윤리위원장은 계속 인선을 미루고 있고 그죠? 인선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윤리위원장 자리는 종혁전담윤리위 더 나아가서는 동훈전담윤리위처럼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오더를 받고 윤리위원장을 수락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처럼 돼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굉장히 어떤 그 외부 인사로서는 명예와 위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정치적 야심을 갖고 곡피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이런 자리 수락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정한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선임한다면은 적임자 구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김종혁, 한동훈을 진짜 징계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지금 발표 내용 자체가 뒤에서 아마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저도 검증을 해봤는데 이게 뭐 당원 게시판에 글이 남아 있어서 작성자부터가 엉뚱하게 다르게 발표됐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내놓을 때에는 그만큼 어떤 비이성적인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 당원권 정지 2년을 할 때부터 저는 이 방송에서 현재로서는 갈등 양상인데 징계가 확정되면 그건 전쟁 양상으로 간다라고 이제 계속 표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송영훈 변호사는 전쟁으로는 못 갈 거다, 안 가야 된다, 계속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장유미 변호사는 전쟁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 뭐 내부 사정이니까 국민의힘 사정을 좀 잘 아실 만한 분들께 좀 여쭤보면 일단 윤리위원회도 아마 뭐 임명을 못할 거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사한 거는 맞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추려져서 조만간 발표가 될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리가 구성되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무리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른 뭐 대의 명분 통합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놓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스톱할 것 같지 않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 또 친한계가 아니라고 분류되는 국민의힘의 분들의 기류는 상당히 좀 부글부글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뭐 가동시킨달까요? 그렇게 인식한달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랑 함께 갈 수 없고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이제 전국 단위 선거도 치를 수 있고 지방선거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워딩도 계속해서 당성 그리고 당의 걸림돌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뭔가 봉합으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빠져서는 안 될 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짚자면은 반에서 2등하는 학생이 반에서 1등하는 학생 전학 보내거나 시험 못 보게 한다고 반에서 2등이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점수 올려야죠. 자기 수능 등급이 올라야지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지. 그런데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일종의 터널뷰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그런 터널뷰를 부추기는 분들이 있다면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때다. 새해에는 제발 좀 그런 정치를 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전쟁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금주의 진인물은 단연 강선 의원이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그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2022년 4월 22일 공관위에서 발언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공천 주라는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됐죠. 그래서 탈당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돈을 돌려줬다. 라고 하는 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마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것이고 정치 생명은 사실상 이제 종언을 고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강선우 의원과 전날 대화를 나눠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김병기 의원이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는데 다음날 회의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으니 공천을 주지 말고 컷오프해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인데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강선 의원이 거기서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 매관매직을 민주당에서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말연시 지난 일주일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한 주예요. 네. 강선우, 김병기의 이해운 지명자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지만 바로 또 제명 조치까지 한 걸 보면 당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본 거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진짜 동료 의원들이 멘붕이라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또 처음에 SNS에 해명글을 어떻게 보면 좀 조목조목 올렸어요. 이거 직접 수령한 게 아니고 뭐 보좌진이 수령을 했고 돌려줬고 이게 강서구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구인 지역의 이제 서울시 의원 문제라서 본인의 어떤 관여는 공관위원이었지만 지방선거 당시에 좀 제한된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 안
안 한 것처럼 하더니 정작은 회의에 참석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참여를 하고 뭐 의결권이나 어떤 발언권이 제한되면 거기에서 그게 맞나? 본인이 해명한 게 맞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봤더니 오히려 좀 정반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그 점수가 높다라고 해서 단수 공천을 이야기를 줘야 했다라는 된다. 거라서 이거는 당이 용납할 수 없고 본인이 탈당을 어쨌든 뭐 결단을 했습니다만 이춘석 의원의 사례처럼 이게 복당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당도 상당히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탈당 후에 제명 제명 조치로 조치. 마무리가 그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로 자꾸 화살이 옮겨가고 있어요. 네. 여기도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다가 돌려줬다. 네. 그런 탄원서를 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돌려줬다. 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대단히 많은 진정, 탄원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시시비비를 그 상황에 다 당으로선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때 뭐 이제 당무 감사 뭐 이런 뭐 직무를 김병기 의원이 맡고 있어서 그걸 검증하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상식에 맞지 않고요. 글쎄요. 자기 문제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줬을 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들고 아마 본인도 이 부분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끝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수진 전 의원이 바로 옆 지역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폭로 비슷하게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때도 법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다. 뭐 이래서 뭐 이제 그 고소까지 진행을 했었고 나중엔 취하했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본인이 좀 펄쩍펄쩍 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 이수진 전 의원이 추가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직 구의원들의 2023년 말 탄원서 이거를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실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탄원서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병기 의원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김현지 실장도 답을 해야 되겠죠? 해당 언론사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뭐 통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것이 그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자한테 흘러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공천 시즌에는 여러 가지 투서나 무고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탄원서를 낸 전직 구의원들 민주당 차원에서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무슨 엄정한 징계를 했어야죠. 제명이나 출당 정도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 대표님께 라고 적힌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현지 실장 이제 답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답을 못하면 이건 특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권에 대해서 일단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이 윤리감찰단에 넘겼고 처음에는 이제 강선 의원만 넘겼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아니 왜 안 넘긴 거야? 뭐 이렇게 언론에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 알리진 않았지만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5일 날 윤리감찰단에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좀 지시한 상황입니다. 강선호 의원은 뭐 윤리감찰단이 더 활동할 이유도 없죠. 이미 제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단 탈당 후에도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같이 협조는 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언론 보도 나오면 그런 길은 또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앞으로 윤리감찰단의 활동은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집중될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윤리감찰단도 감찰단인데 이게 윤리감찰단이 있고 이제 민주당 안에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감찰단에서 스크린을 하고 뭐 수사 비슷한 조사를 한 뒤에 넘기는 과정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강제 수사권이나 이런 거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사로 이미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돼서 거기서 실체 파악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당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할 거라는 점 방금 송영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이거야말로 특검해야 한다는데 특검은 아직은 이르다? 특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랄까 지금 뭐 통일교 특검이나 이제 종합특검을 특검으로 막는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조직적이라거나 이렇게 단정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김현지 그 당시에 보좌관이었으니까요. 이거 실체 파악 의원 보좌관이었죠. 의원 보좌관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경위 파악을 위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확인하는 게 그게 이상하고 그게 특검의 대상이
사항이라는 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탄원서가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A4 3장 분량인데 언론에 이제 전문이 다 공개가 됐죠.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그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받아온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서 유용했다는 의혹. 기간이 2022년 7월하고 8월이잖아요. 그 사용 내역을 첨부한다고 적어놨어요. 그럼 사용 내역 실제로 첨부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건 어디서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쓴 거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김병기 의원은 검증위원장이라고 해서 남들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본인은 공천받고 3선을 하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 아닌 것이고 특검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윤리감찰단.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 뭘 밝혀냈죠? 밝혀낸 게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뭘 했냐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답을 거부했습니다. 강선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이 답을 해달라고 하니까 강선 의원 답을 안 하고 그냥 탈당해버렸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 출신들이 이 구의회 의원들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참고인 누구 조사하면 될 거다 이렇게 다 특정까지 해줬는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2달이 넘도록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럼 답은 이제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건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강선호 의원과 전화 통화한 걸 녹음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그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화를 그렇게 녹음한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어떻게 유출됐냐도 그렇고 네.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그 녹음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저도 좀 놀랐고 이게 통화는 뭐 자동 녹음으로 워낙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근데 그 녹음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녹음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강선 의원이 이제 대단히 부적절한 돈을 수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좀 아니라고 왜냐면 본인은 이거 돌려줘라 처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대처를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근거를 갖고 있고자 녹음을 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언론에 나오게 된 경위는 그 당시에 대단히 신뢰관계가 있었던 보좌진과 이제 공유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다시금 또 틀어지면서 여러 제보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대화 녹음은요.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녹음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MBC가 그 전체 대화를 이제는 온라인에 공개를 했거든요. 들어보면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녹음할 때부터 처음에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를 의원들끼리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제3자가 거기에 배석하면서 녹음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강선 의원이 본인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녹음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녹음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병기 의원은 그 다음 날 회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봐주기로 작정을 하고 대신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방어 수단을 알리바이로 갖춰놓겠다라는 계획하에 녹음했다는 의심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선 의원의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방조 내지는 가담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차도 굳기 쉬운 겨울철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영하권의 날씨에 굽은 길과 경사진 길을 따라서 돌발 소식이 꾸준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과 한남대교 부근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도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 쪽 운행 불편합니다. 공항 쪽도 성수대교 부근 3차로는 도로 낙하물로 막혀 있고 이후 동호대교 진출로 앞둔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이 구간 운행 답답한 편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점심시간이 지나가면서 잠시 풀려가고 있지만요. 부산 쪽 경부선 천안 부근과 옥산 일대로 반대 서울 방향 양재부터 반포 쪽 시 구간으로 아직 답답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에서 감곡 사이로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진천 터널 일대 속도 떨어집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양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주춤한데 판교에서 일산 쪽 송내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 오늘 새벽부터
오전부터 내내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오세훈 시장의 한마디 꼽아봤는데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 제목으로 나왔길래 이제 오세훈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이래서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직격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년에 만나서 하면서 정확하게 내란과 절연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으로선 서울시장 선거할 때 처음에는 우리 주자가 이 오세훈 시장 현역 시장이고 프리미엄도 있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오세훈 시장한테 있으니까 외부 수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언론 보도도 많고 뭐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리는 좀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한 축은 뭐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등의 어떤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 터전을 너무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어렵게 한다라는 인식이 이게 뭐 내 잘못보다 이 당의 잘못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이런 불만이 이 한마디에 온전히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뭐니 해도 금주에 우리 시청자들 귀에 콱 꽂혔을 만한 단어는 새우깡 쇼핑백이죠. 그러니까 그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조로 불법 정치자금을 갖다 준 구의원 2명 중에 1명은 그 돈을 돌려받을 때 2020년 6월에 딸 갖다 주라고 새우깡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더니 그 안에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 만 원권으로 5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새우깡 쇼핑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탄원서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됐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탄원서는 첫 줄이 이재명 대표님께 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봉하마을에서 대표님과 막걸리 함께했던 동작구 아무개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구체적인 인연까지 소개해가면서 올린 탄원서가 어떻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달도 안 되었던 것인가 그 당시에 또는 누군가 중간에 컷한 것인가. 이 탄원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 만약에 이게 당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으면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누가 무슨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딱히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이쯤 되면 민주당의 시스템 위기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뭐 그 얘기는 전반부에 좀 했고요. 오세훈 시장의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장동혁 대표는 계엄 얘기 자꾸 꺼내는 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말.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 참 수긍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은 얼마나 절박하면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위기의식은 오 시장만의 것이 아닐 거예요. 전국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비슷한 동병상련의 마음일 겁니다. 그걸 아마 그 대변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는 본인의 노선을 전환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어제 이명박 그건 그렇고 아무튼 장 대표가 말한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잘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시장 선거와 엮여서 해석이 되는 그런 지점을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 뭐 나경원 의원 간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경쟁 구도 이런 걸 염두에 둔 코멘트인가라고 제 나름대로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 추측을 해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말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내도 참 해석을 하고 뭔가 주석을 붙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은 당 대표는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이 발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당의 걸림돌부터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제 언론이 그 워딩에 대한 해석은 오세훈 시장을 직격한 부분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엔가 뭐 당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같은 거를 발표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어쨌든 주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들 당원이 한 20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서. 그래서 뭐 100만 당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당원들의 스펙트럼이란 건 당연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눈높이가 맞을 겁니다. 그럼 그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죠. 당인이니까 당대표니까. 그랬을 때 그 길에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인사들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고 지금 5대5 룰로 지방선거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래도 7대3으로 바꾼잖아요. 7대3으로 그러면 더 이 부분이 당원 쪽으로 가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쓴소리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100% 당원했을 때도 나경원 의원이 진짜 근소한 차로 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시그니처대로 당분간은 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벌써 몇 달째 국민의힘 내부를 이렇게 똑같은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내놓는다는 당 혁신 로드맵 일단 또 좀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이 뜬 인물 진 인물 뭐 금주의 한마디에서 쏙 빼놓은 게 이해운 지명자인데 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는 당연히 낙마할 거를 보기 때문에 최상위로 꼽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는요. 야구로 치면은 홈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국무위원급의 공직 후보자는요. 지명이 됐다고 홈에 들어와서 득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야구로 치면 이제 1루 나간 거예요. 그럼 지명이 1루 나간 거고 언론의 검증을 통과하는 게 2루입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3루.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해야 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일단 1루까지 나갔습니다만 지금 그 2017년에 있었다고 하는 인턴 직원에 대한 그 3단 고음 막말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턴 직원은 어떤 심정으로 그 파일을 8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컸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기 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2020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그러면 그때만 있었겠는가. 그 뒤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런 갑질 사례들이 계속 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루에서 3루 사이에서 협살 플레이를 당하거나 3루에서 홈 사이에서 협살 플레이를 당해서 결국 홈에 못 들어올 걸로 봅니다. 홈에 못 온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불채택이 돼도 임명은 강행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 국민의힘의 딜레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고 관련 기사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에서 5번 공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지금은 뭐 갑질이다 뭐다 폭로를 하는데 그게 제 얼굴에 침뱉기 성격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김재원 최고가 언급했듯이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국민의힘의 꼴이 우스워진다라는 내부 평가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 또 하나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면 이게 기획예산처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이제 기자들이 전망하기로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들은 또 의뢰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임명이 강행되는 걸 전제했을 때는 어쨌든 지역구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할 부분이 이 주무부처 장관인 이혜훈 장관과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강행되는데 너무 공세의 수위를 높였을 때 또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본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이냐 정말
사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공세의 수위라는 게 정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언론의 분석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전 그건 조금 좀 과도한 기사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절로 간 배신자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서 낙마시킬 수 있으면 국민의힘은 전 더 집요하게 달려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고 이쪽에 있다 절로 간 사람이라서 전직 보좌진 등등을 할 건 뿐 아니라 그 국민의힘 쪽에 관련돼서 이해운 전 의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하나 더 폭로가 나오면 좀 곤란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협살 플레이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협살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야구에서 주자가 다음 루로 진루하기 위해서 가다가 야수 2명 사이에 끼어서 앞으로 진루도 못하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야구에 좀 생소하신 청취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걸 협살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야구에 비유한 이유가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타자가 홈런을 치면 자기 스스로 홈까지 들어오죠. 그런데 뭐 도루할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발이 느린 주자는 불러들이려면은 희생 플라이를 치든가 보내기 번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는 와서 3루 주자가 됐어요. 그거를 홈으로 불러들이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타석에 들어서서 스퀴즈 번트 되거나 희생 플라이 하고 있으면 그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저렇게 갑질살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거기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이해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진영을 건너갔고 공수는 교대됐습니다. 그러니까 3루 주자 이해운을 불러들이려고 스퀴즈 번트를 대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번트 되실 거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중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갑질이라는 민주당이 자꾸 게 버티면 버틸수록 민주당한테 악재가 된다는 말인데 예,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갑질 이런 논란이 나오기 전에 봤으면 저도 그 녹취를 들으면서 옛날 이제 회사 다니고 이럴 때 트라우마 비슷한 그런 게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이건 어느 국민이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회사 다닐 때 그런 고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약간 고성은 들었고 뭐 욕설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그 당시엔 또 막 기자들 문화가 좀 그랬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용인할 수 없고 본인이 또 즉각적으로 사과를 해서 그 추이는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기류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로서도 지금 이제 청와대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좀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해운 의원은 뭐 KDI 연구원 그리고 뭐 경제학 박사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없고 이제 뭐 인성 논란, 갑질 논란 이 부분을 과연 이제 능가할 것인가의 청문회 과정을 지금까지는 뭐 청문회 전에 뭐 낙마를 한달지 본인이 그 부분을 굽힌달지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걸로 지금 오늘 시점으로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하신 파란색이 집권했다고 해서 다 파란색으로 물들일 수 없다. 파란색 무지개다. 잡탕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건 그거다. 그런데 사실 뭐 회전문 인사다, 코드 인사다 항상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의 반응 이런 뭐 갑질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거 바로 제명했어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른바 긁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극우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 어겐 뭐 친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세력들이 자동적으로 고립될 거거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그렇습니다. 아까는 뭐 아닐 거다. 본인은 부산시장에 더 방점을 찍은 인터뷰를 한 게 많은데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전화를 하면 조경태 의원님의 기류가 그냥 객관적인 거라기보단 주관적인 평가겠습니다만 아주 마다하는 기류는 아니라고 평가하는 기자들이 많고 아까 해운 조합인가요? 그것도 의미심장한 사실 그런 행보예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맞고 또 굉장히 실력과 능력이 있고 계엄 때 쓴소리를 던졌던 부분은 또 이해운 의원보다 전 의원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갑질 논란 등등이 불거지기 전에 이제 이해운 지명 카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통합 의미나 뭐나 뭐 이런 그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해석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밀고 나가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좀 천천히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왜냐하면 재정의 어떤 강력한 집행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네, 갖고 맞습니다. 있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대통령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겠으나 뭐 예산을 확정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더 대화하고 토론하고 점검해보는 일들이 생길 테니까 경제 분야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 걸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천천히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구나라고 해서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의도가 오히려 정반대라고 봅니다. 반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빌려와서 이름표를 붙여달라는 게 의도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장 재정 정책임이 예. 분명합니다. 좋게 말하면 적극 재정인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곳간 퍼주기에 가깝죠. 올해 본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거예요. 작년도 본 예산 대비 54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가 225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국가 채무 잔액을 늘리는 그 국고채 순 발행 한도가요 109조 원대예요. 이게 2025년 대비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국가부채 추이를 생각하면 이것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곳간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분입니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정통 주류 경제학을 하신 분이죠. 예. 그런 분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진영을 넘어온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임명 권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봐라 이런 보수 출신의 주류 경제학자 출신인 장관도 이런 예산안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름표를 하나 붙여달라는 게 이 인사의 진정한 의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처음에 언론에서 이제 그 분석하기에도 레드팀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정책적인 기조가 다른 게 그러게요. 이제 인연 같은 게 과거의 인연 같은 걸 또 하면 100분 토론의 경제 이슈로 같이 붙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비가 분명하게 됐었고 확장 재정에 좀 방점을 찍은 이재명 대통령과 거기 긴축 재정 그리고 확장 재정에 대해서 막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박을 했던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게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야당도 뭐 우려 섞인 뭐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최소한 이 정부에서 뭔가 속도 조절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만한 역량은 있는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그 롤로 준 부분이 있고 우리랑 컬러가 다 맞고 우리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그게 국정 운영을 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무슨 약점 잡아서 더 말을 잘 들을 거니까 그런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인증 마크를 달기 위한 거라는 취지인 거고요. 제가 짧게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부의 농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송미령 장관이죠. 예. 송미령 장관이 지난 정부의 농림부 장관일 때는요. 이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양곡사법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유임되자마자 입장을 180도 바꿨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관 유임 이후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운 좋게 홈에서 슬라이딩에 성공해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본인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던 국가 재정에 관한 철학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역시나 180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글쎄 아무튼 뭐 우리 정치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뭐 이렇게 뭐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딱 발탁하면은 상대 진영 쪽에서 잘 했으니 앞으로 좀 그 재정 운영의 방만성을 극복하기 바란다.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참 멋있을 텐데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 정도 성숙도는 아직 없는 것 그보다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후에 막 왠가 지금 갑질 등등등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정책 기조 논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것이 돼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총리 제안 받았다는 설이 막 나오니까 낱낱이 구체적 과정을 다 이게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한 거에 대해서 또 여당 일부 의원들은 뭐 그런 걸 다 공개하느냐 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안한 적이 없다고 나오니까 본인은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고 이해되고요. 제가 그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가장 귀에 꽂혔던 단어는 2월입니다. 2월. 작년 2월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제안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작년 2월은 한창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때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그 대선을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집권 후를 생각해서 뭐 다음 총리감까지 물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뭐 1월 15일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45명 하고 그다음에 또 2월에는 한창
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하고 3월 1일에는 대대적인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또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구나. 자, 그러면은 작년 2월의 상황이 이렇게 복귀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면 예. 그 윤 어게인과는 제발 빨리 절연하고 돌아 나와야죠. 제가 이 그렇죠.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30번쯤은 한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게 김현정 그 뉴스쇼의 거의 마지막이라서 본인이 그냥 좀 이제 그 상황을 좀 담백하게 설명한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본인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까 짚어주셨듯이 2월이니까 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연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캠프의 구성원들 좀 중책을 맡은 구성원들이 하니까 대통령실이 주체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저희는 유승민 전 대표 충분히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더 외연을 넓혀서는 지금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들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또 뭐 이렇게 여러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언제까지 이렇게 배제하고 탁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거론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다 사실임을 뭐라고 한다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저 이재명입니다라고 연락도 시도했다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그 구상이 2월부터 일찍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튼 현재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총리도 아니고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총리를 유승민 카드를 거의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전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뭐 물론 불발될 수 있습니다만 그 생각과 그 구도 자체는 어떻게든 좀 폭넓은 그 통합의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건 높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상황을 보면은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본인이 얻은 게 뭐가 있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어떤 생각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총선 패배 이후에 박영선 전 의원을 총리 카드로 고려했던 것도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이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평가가 보편적이진 않았거든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박영선 총리 카드가 양정철 전 의원 비서실장 카드와 맞물리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정서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제안해서 사람을 빼오듯이 하기보다는 당대당으로 정식으로 대화를 해서 협치를 제도화하고 구조화해야 되지 않나.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워낙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시도해 보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아무튼 계속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거두절미 각서라고는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바의 해피 뉴 이어 함께 듣고요. 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